여러분, 드디어 화려한 날들 50회 최종회가 끝났습니다. 시청률은 20% 이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끝나고 나서 시청자들에게 남는 감정은 씁쓸하네, 찜찜하네 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과 아쉬웠던 지점을 차분히 짚어보는 마무리 영상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최종의 줄거리를 사실상 시간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가 시간순으로 흘러가지 않고 사고 당일과 수술 직후, 그리고 3년 후를 계속 오가면서 편집됐기 때문에요. 장면을 기억나는 대로 따라가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발생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시작은 그날입니다. 지역의 상태가 위중해졌고 작은 아들 이지환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죠. 이상철이 급하게 도로 횡단 중 사고를 당합니다. 심폐소생술로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사고 당시 뇌에 산소 공급이 끊긴 시간이 있었고 뇌 손상이 의심된다고요. 이때부터 이 집안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을 동시에 맞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같은 시간에 걸리는 상황. 그게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던진 가장 잔인한 퍼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상철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지환을 시켜 영상으로 남기게 하죠. 가능하면 나 이상철 저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이지혁에게만. 이 장면은 드라마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동이 먼저가 아니라 공포가 먼저 밀려오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자 아들이 평생 떠안게 될 죄책감이 확정되는 순간처럼 보였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미담처럼 끝날 수 있는 선택인가? 아니면 평생 갚을 수 없는 짐의 시작인가? 최종에는 그 질문을 끝까지 들고 갑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지역의 심장이식 수술로 이어지죠. 수술실 앞에서 김다정이 말합니다. 지혁아 잘해. 잘 견뎌. 은호도 말하죠. 지혁 선배 잘하고 와야 돼. 여기까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감정 중심은 사랑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누군가는 죽음까지 선택해버린 그런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최종회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바로 여기서입니다. 이 큰 사건의 여운이 정리되기도 전에 화면이 갑자기 3년 후로 건너뛰죠. 지역은 건강을 회복했고 은호와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고 AP그룹 사업도 잘 됩니다. 성재와 수빈도 결혼해서 박진석 집에서 함께 살고 수빈은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회사를 차리고 성공해 있어요. 정순이는 외손자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으로 김다정 집에 들어와 은호 지역과 함께 살고 김다정은 오히려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하여 정순이와 집을 바꿔 살죠.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3년 후 다 잘 됐다. 근데 많은 시청자들이 여기서부터 고개를 갸웃했을 거예요. 이 정도 사건을 겪은 가족이 3년 만에 이렇게 밝게 정리될 수 있나? 물론 시간은 흘렀고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리듬이 너무 급하게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의 여운이 아직 화면에 남아있는데 바로 근황 정리 톤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시청자가 감정을 따라갈 틈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줄거리를 넘어 왜 이렇게 낯설었는지를 짚어볼게요. 지역 파트부터 먼저 볼까요? 사실 지역의 마지막 독백은 좋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사는 게 늘 좋지도 않고 늘 싫지도 않고 힘들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되게 행복하고 별거 아니던데요. 그리고 더 솔직한 말도 합니다. 살아서 좋았어요. 사니까 좋더라고. 이게 왜 인상적이었냐면 착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의 복잡함을 그대로 꺼냈기 때문이에요. 감사와 죄책감이 같은 문장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살아서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나쁜 놈 같다. 이 감정은 드라마가 아니어도 실제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다만 이런 장면이 더 깊게 먹히려면 앞에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이 독백으로 폭발해야 하는데 최종에는 시간을 너무 오가다 보니 그 쌓임이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전에 지나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회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지점은 결국 고성희입니다. 시청자들이 황당하다를 말한 결정적인 이유는
고성이가 벌을 받는 방식이 처벌의 설득이 아니라 캐릭터의 리셋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죠. 고성이는 집 앞에서 수면제를 잔뜩 먹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걸 박진석이 퇴근길에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가 살렸다고 합니다. 입원 중 박진석이 찾아와 묻죠. 뭘 원하냐? 고성이는 원하는 거 없다고 하고 박진석은 가진 재산을 다 기부할 수 있으면 집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기부 뉴스 같은 장면까지 삽입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이제 고성이는 원위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돌아간 위치는 부인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녀를 고여사라고 부릅니다. 고여사는 집에서 가정부 같은 역할,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역할로 살게 되죠. 설거지하고 장보고 영수증 정산받고 식단 지적받고 심지어 가족들이 식사할 때 뒤에서 대기하는 모습까지 연출됩니다. 이 장면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권력과 통제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작은 단위의 생활로 내려왔다. 아마도 이거였을 겁니다. 그 자체는 드라마적 처벌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고성이가 죄를 뉘우친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마치 기억상실한 사람처럼 너무 밝고 명랑하게 그 생활을 즐기는 듯 보였다는 점. 지역 중고앱에 장본 물건을 소분에 올려 푼돈을 벌고 그 현금을 모아 뿌듯해하는 표정까지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속죄인가? 아니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건가? 고성이가 이렇게 변할 만큼의 과정이 화면에 있었나? 고성이는 그동안 권력과 통제로 움직인 인물이었는데 마지막에 푼돈 모으는 재미로 만족하는 모습은 설득을 위해서 최소한의 심리 변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빠르게 생략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처벌이 잔인한데도 왜 이렇게 코미디처럼 보이지? 이런 낯설음을 동시에 느끼게 된 거죠. 고성이 엔딩에서 더 희한하게 느껴진 장면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빈이 아버지 기일에 가져갈 잡채를 만든다고 하면서 고성이에게 재료 목록과 돈을 주고 장을 봐 오라고 시키죠. 수빈이 직접 잡채를 만들고 고성이는 뒤에서 가정부처럼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도 되는데 라며 자기가 할 일을 수빈이 하는 것에 미안해하는 뉘앙스입니다. 이건 과거의 고성이를 알고 있는 시청자들에겐 이 사람에게 이런 장면을 준다고 하는 낯설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또 가족 식사 장면에서 고성이가 뒤에서 대기하고 수빈이 고여사님, 오빠 콜레스테롤 관리해야 해서 고기 메뉴는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은 현실감이라기보다는 연출의 의도가 너무 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장면 위로 떠오르면 시청자는 이야기에 몰입하는 대신 작가의 의도에 의문 갖게 되거든요. 여기서 박진석의 논리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석은 말하죠. 이혼해서 저 여자한테 돈 가는 일도 없을 거고 나를 속인 벌을 저 여자는 받는 거고 저 여자한테 속은 나도 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저 여자나 나나 이미 괴물이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대사의 의도는 이해돼요. 복수가 아니라 고착이죠. 내가 나를 무너뜨렸으니 나는 너를 살려놓고 너를 무너뜨리겠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박진석이 선택한 방식이 정의구현이라기보다 이상한 동거 지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고성희의 벌보다도 박진석이 더 무섭다는 감정을 말하게 된 거죠. 한편으로 성재와 수빈의 3년 후는 굉장히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박진석 집에서 알콩달콩 살고 박진석은 손주를 기대하며 농담을 던지고 가족들은 일상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가족 드라마의 마지막 근황으로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따뜻함이 고성희의 처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집 분위기가 환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게 보이기도 해요. 젊은 부부의 웃음과 고성희의 대기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시청자는 이 집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회가 남긴 감정이 단순한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묘한 찜찜함으로 남았던 거죠. 그리고 영나와 지환. 3년 전엔 감정이 싹 트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이미 다른 형제자매의 복잡한 관계에 밀려 이루어질 수 없다로 정리됩니다. 3년 후에는 서로를 사돈이라 부르며
작품 콜라보 계약을 하는 파트너로 만나요. 이 결말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결말이죠. 다만 시청자는 이미 긴 시간 감정의 방향을 봐왔기 때문에 최종회에서는 최소한 고백이든 단절이든 미련이든 어떤 형태로든 감정의 결론이 조금 더 또렷하게 닫히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로 좋은 관계로만 정리되니 허전함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화려한 날들을 끝까지 봤고 시청률이 20%를 넘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 드라마는 마지막까지 사건의 흡입력이 있었고 시청자들은 끝은 봐야 한다는 완주 심리가 강해요. 특히 주말 가족 드라마는 결말 확인 수요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호불호가 강해도 어쨌든 결말은 확인하고 싶다. 그 마음이 모이면 시청률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려한 날들 최종회는 아버지의 희생이라는 큰 감정축은 분명했고 지역의 독백처럼 좋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편집이 교차되면서 감정이 충분히 쌓일 틈이 없었고 특히 고성의 엔딩은 처벌로 설득되기보다 고성의 본래 캐릭터가 리셋된 것처럼 보여 시청자들이 낯설고 황당하게 느낀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말 저녁을 책임져준 배우분들, 작가님, 제작진과 스태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우리는 이 결말 덕분에 한동안 댓글창에서 할 얘기가 많아졌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길게요. 여러분은 최종회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딱 한 줄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예고 따라잡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드라마 예고 따라잡기 채널은 다음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